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에 색을 주는 방법과 선에 모양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주로 이렇게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의 색상과 선의 종류를 지정해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어를 눌러보면 레이어의 색상이 이렇게 나와요. 트루 컬러, 그러니까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자, 인덱스 컬러는 이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트루 컬러는 우리나라 말이 없네요. 그냥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컬러북은 그냥 색상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페인트 가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두께 이만큼 되는 그 색상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 몇 프로, 어떤 색깔 몇 프로, 어떤 색깔 몇 프로 하면 요 색깔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컬러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컬러 책을 쓰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오토캐드는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인덱스 컬러는 1번부터 255번까지 사용합니다. 1번부터 255번까지 써요. 그리고 각각 번호의 그러니까 색상의 이름을 매겨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1에서 7번까지는 스탠다드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하고 색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색상의 이름과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해서 기본 색상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는 그냥 번호만 쭉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건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컬러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 나오죠? 이거 항상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잠깐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찍어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우리가 색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빛의 삼원색 뭐뭐뭐였죠? 세 개. 기억나시나요? 자,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자, 빛의 삼원색이 빨강색이었어요.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뭘까요? 바로 옐로우, 그 다음에 사이안, 그 다음에 마젠타가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건 색의 삼원색을 뭐라고 배웠냐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젠타, 선홍색입니다. 이걸 빨강이라고 불렀고요. 사이안,
대략 하늘색입니다. 스카이블루는 아니고 하늘색입니다. 얘를 파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칼라 잉크젯 집에 칼라 프린터 있으신가요? 혹은 회사에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칼라 잉크나 혹은 칼라 레이저의 카트리지 바꾸신 적 있으실까요? 그 안에 잉크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있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삼원색, 빛으로 색을 만들어서 조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RGB 컬러라고 합니다. 이걸 RGB 컬러라고 해요. 빛으로 색상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RGB 컬러예요. 색으로 색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들어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완벽한 블랙이 나와요. 그런데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로는 100% 블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정색을 새로 써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무로나 혹은 인쇄소에 갈 때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걸 CMYK 컬러로 변환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잉크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건 대부분 다 RGB 컬러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포샵이라고 하는, 그 포토샵이라고 하는 게 기본 RGB 컬러를 기준으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를 CMYK 컬러로 바꾸면 하늘색, 여기 사이안색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RGB 컬러를 그대로 잉크로 걸어버리면 약간 그 사이안기가, 즉 파란색기가 조금 더 강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줘야 돼요. CMYK로 바꾼 다음에 사이안을 조금 빼줘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CMYK 컬러로 작업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색상 체계가 이렇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셨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이기도 합니다. 미술학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을 색을 비춘 다음에 그 2개의 색을 합성을 했습니다. 어떤 색이 나왔을까요? 노란색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린 랜턴하고 블루 랜턴을 2개의 색상을 또 비췄답니다. 무슨 색이 나왔냐면 여기 나오는 사이안색이 나옵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색상을 섞었더니 마젠타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색상 체계를 정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값이라고 부릅니다. 휴라는 사람이 색상을 정리했다고 해서 휴값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색상 환이 됩니다. 휴값이라고 하고 휴라는 사람이 정리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하고 우리는 색상 환이라고 부릅니다. 환이 뭐죠? 원입니다. 즉 레드를 0도로 두고 그린을 120도로 두고 블루를 240도로 둔 겁니다. 그러면 얘는 60도, 얘가 180도, 얘가 300도 이렇게 들어가요. 각도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레드를 1번, 옐로우를 2번, 그린을 3번, 사이안을 4번, 블루를 5번, 마젠타를 6번, 마지막
블랙과 화이트, 얘가 7번 색이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스탠다드 컬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숫자로 쓰기도 하지만 색상의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빛의 삼원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RGB 컬러라고 부릅니다. 앞머리를 따서 읽으시면 돼요. 색의 삼원색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CMYK라고 부릅니다. 자, R, G, B, C, M, Y, K 1, 2, 3, 4, 5, 6, 7 외우셔야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컬러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스탠다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위에 컬러가 전개되어 있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휴값을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255번까지 나누어 놓은 것, 그게 인덱스 컬러입니다. 트루 컬러를 보시면 휴값과 세츄레이션, 채도와 루미넌스 등으로 색상을 맞춘 겁니다. 자, 왜 트루 컬러인지, 왜 인덱스 컬러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트코인을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6장이 필요하답니다. 얘가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채굴하는 게 아니고 색을 만들도록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그래픽 작업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이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이 그래픽 카드가 한 개의 색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진수 8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진수 8승이라고 해요. 이진수의 8승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10진수 256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하나의 색상을 전부 다 256개로 담아버린 거예요. 하나의 색상을 전체 256개로 담은 것. 그게 인덱스 컬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덱스 컬러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색인 색상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전체의 색상을 256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게 인덱스 컬러의 의미입니다. 즉 인덱스 컬러는 8비트 컬러입니다. 즉 2의 8승계란 뜻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된 색상 체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6비트 컬러예요. 얘는 뭐 인덱스 컬러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16비트 컬러라고만 합니다.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됩니다. 64,000 몇백 개가 되겠죠? 네,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색상을 조합하는데 RGB 컬러를 쓴다 그랬잖아요.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그럼 얘네들이 조합이 되면 더 이상 색상이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4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색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이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트루 컬러, 진실된 색상. 진짜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 트루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트루 컬러, 24비트 컬러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 8비트 컬러, 인덱스 컬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진보가 됩니다. 하나 더 진보돼요. 그게 32비트 컬러예요. 이건 뭐냐면 24비트에 8비트를 더한 건데, 이때 24비트는 트루 컬러입니다. 얘는 알파 채널이에요. 스펠링이 맞나요? 네, 투명도가 8비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컬러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갑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색이 그러니까 인덱스 컬러가 색상을 제일 적게 포함하고 있죠. 적게 표현할 수 있죠. 옛날 PC통신 시절,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PC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인덱스 컬러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미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크면 어떤가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제 기억으로 1메가짜리 파일 하나 봤는데 그때 20분 걸렸거든요. 1메가짜리 파일 하나를 20분 걸려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요금으로 그 당시 20만 원씩 냈었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당시 2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전화비로 20만 원 내면 큰 돈이죠. 근데 90년도 초반에 그 정도 냈었으니까 많이 컸었죠. 자, 이 8비트 컬러, 256 컬러, 즉 여러분들 알고 있는 GIF 파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GIF 파일이 인덱스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GIF 포맷으로 바꿔버리면 갑자기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GIF 파일은 색상을 256개만 표현하자라고 해놨거든요. GIF 파일은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색상이 25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파일 사이즈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미지 퀄리티는 좀 높이고 파일 사이즈는 줄이고, 그래서 만든 게 16비트 컬러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JPG 파일이요. JPG 파일이 대략 64,000개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설정을 들어가시면, 혹은 이제 DSLR 카메라 설정을 들어가시면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JPG입니다.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JPG가 바로 PC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파일 용량은 줄이고 저장할 수 있는 색상 정보는 늘리고, 대략 6만 개가 넘어가면 6만 개 정도 되면은요, 전문가 아닌 이상은 아주 훌륭해요. 퀄리티가 좋아요. 전문가라면 얘 퀄리티 떨어지는데, 이미지가 정보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라면 별로 이렇게 구별을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비트 컬러가 있어요. 이거 TIF 파일입니다. TIF 파일이 24비트 컬러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또 있어요. TG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24비트 칼라입니다. 당연히 파일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png 파일 20메가, 30메가짜리를 jpg로 바꾸면 800kb로 확 줄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DSLR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TIFF 파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JPEG 파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가 파일과 PNG 파일 이렇게 네 가지 옵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 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해요. JPG는 항상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화질용이죠. 저화질용으로 저장할 땐 JPG, 고화질용으로 저장할 땐 TIFF나 타가나 PNG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24비트 이미지에 투명도가 들어갑니다. 24비트 이미지에 투명도가 들어가요. 그게 바로 TGA하고 PNG 파일입니다. 24비트에 투명도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TGA하고 PNG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포토샵이나 3D 맥스나 혹은 스케치업 등을 하실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기계 쪽이라면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내가 작업한 걸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그 다음에 왜 이걸로 저장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인덱스 칼라는 256개의 색상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썼나요? 1에서 255번까지죠. 하나 비었죠. 맞습니까? 하나 비었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이레이어입니다. 바이레이어예요. 그 하나가 바로 바이레이어입니다. 1번부터 256번, 0번부터 255번. 이해되셨나요? 0번을 누르면 바이레이어 혹은 바이블럭이 들어갑니다. 보통 0번 누르면 바이블럭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색상을 쓸 때 이런 연유로 해서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기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중심선, 은선, 실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심선, 은선, 실선이에요. 건축 쪽에서는요,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인면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해칭선이 공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해칭선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치수선, 문자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치수선, 해칭선, 치수선, 문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이건 설계의 공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맞는 혹은 건축에 맞는 색상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레이어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트루칼라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내려갈까요? 자, 레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정의할 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선 모양도 여기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맨 끝으로 갑니다. 여기 맨 끝에 가면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레이어에서 플롯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플롯이라는 옵션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롯입니다. 자, 플롯을 보시면 여기 프린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프린터 그림에 프린터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시가 떠요. 금지 표시가 뜹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레이어는 프린트하지 않겠습니다.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껏 작업했는데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작업을 하면서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걸 누를 수 있어요. 누르시면 안 돼요. 근데 간혹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눌러놓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제 도면 외적으로 문자나 혹은 이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때는 해당 레이어를 만들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출력되지 않는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치수선을 넣게 되면 자, 이렇게 define 포인트라고 뜹니다. 요건 오토캐드가 치수를 계획하고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레이어입니다.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여기 depth 포인트라고 돼 있죠. define 정의하다, 포인트를 정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여기 프린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예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건 요건 어떻게 돼 있나요? 프린터가 아예 금지돼 있죠?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아예 프린터 그림 자체가 비활성돼 있죠? 네, 얘가 치수선 때문에 만들어진 레이어입니다. 생각 없이 여기다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출력을 하고 물어봐요. 선생님, 다 출력이 안 됐어요. 분명 화면에 있는데 출력이 안 됐어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던가, 다른 하나는 해당 레이어를 잠가놨던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출력할 때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색상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선의 모양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라고 해서 선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 굵기입니다.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다시요.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자, 중심선은 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0.09 혹은 0.13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단면선은 굵은 선이에요. 실선은 굵은 선입니다. 뭐 0.3이나 한 0.5, 0.4 이렇게 굵은 선을 쓰시면 돼요. 인면선입니다. 인면선은 중간 굵기 선이에요. 은선, 중간 굵기 선입니다. 마감선, 가는 선이에요. 해칭선, 가는 선입니다. 문자, 중간 굵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 굵기 지정해 보시죠. 저는 선의 굵기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쓰지 않아요. 선 가중치를 지정하는 방법,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어입니다. 하나는 다른 게 있어요. 출력할 때 지정합니다. 저는 출력할 때 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크게 첫 번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면상에 선 굵기가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 굵기를 저 굵게 놨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의 선 가중치를 지정해 버리면 선이 가늘게 나와요. 그래서 안 보여요, 화면에. 그래서 이걸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쓰세요. 저는 스크린에 선 굵기를 굵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선 가중치를 여기서 레이어에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가중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온오프, 프리즈, 락입니다. 온오프, 프리즈, 락. 요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오프, 온. 그 다음 프리즈. 그 다음 락, 언락. 이렇게 옵션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오프 하죠. 제가 거꾸로 써놨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것들을 다 앞으로 놓은 거예요. 오프한 거나 프리즈한 거나 락한 거나 온한 거나 소우한 거나 언락한 거나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네, 가시성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다음에 작업 유무입니다. 두 가지로 따져요. 자, 가시성 오프하면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런데 작업하면 작업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일어난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합니다.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작업도 안 돼요. 온오프를 쓰는 게 아니고 프리즈 소우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락을 겁니다. 레이어를 락 걸어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 안 돼요. 락부터 설명하면 락은 잠금이란 뜻이죠. 언락은 잠금 해제란 뜻입니다. 락은 잠그는 거예요. 레이어를 잠근 거예요. 눈에 보여요. 레이어를 잠가 넣기만 한 겁니다. 근데 편집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그리는 건 해당 레이어로 잘 들어가요. 해당 레이어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이런 거죠. 내가 도면을 그리다가 기준이 되는 도면들을 만들었어요. 얘는 편집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설계할 거예요. 이런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 자리는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잖아요. 위치가 변경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기둥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해당 기둥들을 레이어를 다 잠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는 보이고 가이드도 제시됩니다. 심지어 오스냅도 제공이 돼요. 근데 트림이나 무브나 카피나 옵셋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락에 대한 개념이에요. 프리즈하고 소. 자, 프리즈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요. 프리즈라는 단어를 알아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다 알아요.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하나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요즘도 4살, 5살짜리 애들이 이 노래 부르고 다녀요. 겨울왕국이요.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바로 포리즌,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리즈가 똑같은 단어예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얼립니다 라고 할 때 프리즈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거꾸로 얼음을 물로 녹여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소우입니다. 해동이란 뜻이에요. 얼리고 녹이고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를 잠갔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립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의 작업이 될까요? 안 돼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즈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작업 안 할 거야. 이건 내 눈에서 좀 빠져주고 이건 작업 안 할 거야.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온오프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강의장에 내가 불을 껐어요. 그럼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안 돌아다니나요? 우리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하면 깜깜해요. 그래서 레이어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기본 레이어를 컬럼으로 맞출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기본 레이어를 여기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려보죠. 자, 원이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불을 끄겠습니다. 안 보이는 거 맞나요? 지금 대략 여기쯤에 있죠.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동하기 모두 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동을 시켰어요. 볼까요? 맞나요? 다시 보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바꿔서 선을 하나 그려놓죠. 자, 이렇게요. 이 초록색 선에 원들이 걸쳐져 있죠. 자, 원을 끌 겁니다. 오프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자, 이동합니다. 모두 다. 다시 봅시다. 어떤가요? 따라오는 거 맞습니까? 네. 모두 다라는 명령을 썼을 때 같이 선택이 돼 버려요. 그 작업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자, 껐어요. 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 current layer. 내가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turn off, 꺼졌습니다. 계속 작업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이거 현재 레이어를 on, 킨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 끌 거예요. 자, 서클이 그려지나요? 제가 서클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켜보죠. 그려진 거 맞습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선생님, 도면을 그리는데 하나도 안 그려져요. 말이 이상하죠, 그죠? 나는 그렸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안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레이어가 꺼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엔 레이어를 제가 0에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 노란색 레이어를 프리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노란색이 전부 다 사라진 거 맞습니까? 네. 아까처럼 이동할 거예요. 모두 다. 오늘 이제 무브 명령어 배울 거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아까 이 초록색 라인에 맞춰져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이어. 프리즈를 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있죠.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프리즈를 쓰셔야 됩니다. 프리즈를 쓰셔야 눈에도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잠금입니다. 제가 해당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아니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때 노란색을 끄면 프리즈하면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잠그겠습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를 얼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순이 나는 겁니다. 프리즈는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란 말이죠. 작업하는 레이어를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모순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잠금입니다.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잠글 수 있어요. 잠글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작업 안 하는데 눈에 보여요. 눈에 이렇게 보여요. 대신에 수정이 안 돼요. 이건 뭐 트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은 제공해줘요. 도면은 들어가요. 도면 그리는 건 들어가는데 작업은 안 돼요. 이게 프리즈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금을 해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홈 탭에 모디파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move, copy, stretch, rotate, mirror, scale, 그 다음 trim. 눌러보면 트림과 익스텐드 같이 있고요. 그 다음 필렛과 챔퍼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필렛 챔퍼는 지난 시간에 했을 거고요. 그 다음 어레이는 세 가지 있어요. 어레이 여기 있고요. 이레이즈,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옵셋은 우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랭슨이라는 명령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온라인 아니고 여기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예요. 자. 그리고 조인 명령은 여기 있고요.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얼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얼 여기 있고요. 포인트하고 P타입하고 리젠은 없습니다. 커맨드 쓰셔야 돼요. 자, 먼저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이건 오토캐드 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이 4개가 기본입니다. 포토샵도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이고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 3D max나 스케치업,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다 마찬가지로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가냐면 옆으로 갑니다. 비슷한 기능들끼리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move와 copy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move는 내가 선택한 게 이동되어지는 거고 copy는 복사되어지는 거고 하나 더 남는 거죠. 미러는 대칭이고요. 어레이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동, 복사, 배열, 대칭, 회전, 스케일이 스케일인데 크기 조절, 스트레치 늘리기, 랭스는 길이, 이레이즈 지우개, 삭제 명령어죠. 브레이크 끊기, 트림 자르기, 익스플로드 분해, 조이는 결합하기, 디바이드 등분, 메주어 분할, 포인트 점, P타입 점 유형, 리젠 화면 재생입니다.
이 펜스는 무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적용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커맨드 라인에 떴을 때 다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하는데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a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ast라는 개념하고 previous라는 개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 이전이란 뜻이에요. last는 마지막에 만든 것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previous는 마지막에 선택한 것 다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이 커맨드 라인에 요때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거 떴을 때 물음표 누르고 엔터 쳐보세요. 물음표를 누르고 엔터 쳐보시면 여기 나와요. 윈도우 라스트 크로싱 박스 올 펜스 윈도우 폴리건 클로스 폴리건 그룹 애드 리무브 멀티플 프리비어스 언더 오토 싱글 쭉 나옵니다. 선택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린 윈도우 알아요. 크로싱 알아요. 그 다음 펜스 알아요. 자, 보시면 last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 previou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음표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셀렉트 할 때 여기 last 마지막에 생성된 거, last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선택되지 않습니다. last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previous는 이전 선택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이동하기, 제가 이만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동하기 다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previous P 누르고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한 걸 다시 선택합니다. 이동하기 previous 이렇게요. 그런데 last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다음 또 볼까요? 이동하기 역시 물음표 눌러보면 또 나오니까 봅니다. 자, 여기 있는 all이라는 all 모두 다. 아까 제가 레이어 설명하면서 all 모두 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all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면 왜 all이라고 다 써야 되냐면 앞에 오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d도 있습니다. 그럼 a만 쓰면 CAD가 못 알아봐요. all인가요? add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CAD가. 그래서 all은 ALL 다 써야 되고 add는 a만 쓰면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셨죠? all은 all이라고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all 쓰고 엔터.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이동하기 여기다가 제가 이만큼 선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선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쓰는 게 remove입니다. remove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요. remove 오브젝트로. 즉 이제부터는 선택하는 게 어떻게 돼요? 선택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내가 선택해서 제외가 될 때 쓰는 게 remove고 여기다 A 누르고 엔터 치면 ad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추가 선택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동하기 네, 다 됐네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윈도우, 라스트, 크로싱, 올, 펜스, 애드 리무브, 프리비어스 네, 요 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할 객체를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걸 물어봐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기준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객체가 옮겨졌을 때 위치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선의 끝점이 똑같게 맞도록 일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누가 되냐면 이동되어지는 얘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동되어져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러면 중심점이 기준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 포인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와 같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가능합니다. 이동하기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90도 방향 이렇게요. 그러면 90이라는 거리 100이라는 거리만큼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동하기 그 다음 골뱅이 200만큼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카피해 보죠. 이동과 카피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카피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럼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 지정하고 대상점 지정하면 복제가 일어나죠. 간단하죠? 자, 카피는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기준점을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어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가 100만큼 0도 방향 그리고 200만큼 0도 300만큼 0도 이렇게 기준점에서부터 그 다음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100, 200, 300 이렇게 복제를 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어레이입니다. 자, 어레이는 뭐냐면 배열이라는 걸로 커맨드에도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가 별도로 떨어져 일로 들어온 겁니다. 어레이 그러면 복사할 객체 전체 개수를 말합니다. 이 자신까지 포함해야 돼요. 5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이죠. 첫 번째 베이스 포인트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도 일어납니다. 카피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는 5개 이번엔 피트입니다.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길이 보통은 그 다음 아이템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면 피트는 전체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얘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배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 그 다음 경로 배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어레이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어레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레이 그러면 객체를 먼저 선택하라고 떠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렉탱귤러, 패스, 폴라. 렉탱귤러는 사각형 배열, 패스는 경로 배열, 폴라는 원형 배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렉탱귤러를 눌러보죠. 렉탱귤러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리본 메뉴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사각형처럼 나온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렉탱귤러 사각형 배열입니다. 자, 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컬럼, 로우, 레벨 나옵니다. 이 중에 레벨은 지우세요. 레벨은 Z축으로 올라가는 배열을 말합니다. Z축으로 올라가는 배열인데 굳이 우리가 Z축까지 써야 될 이유는 없고요. 3D 할 때도 이건 안 써요. 그러니까 레벨은 무시. 그럼 컬럼과 로우 두 가지가 있죠. 자, 컬럼은 이렇게 칸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칸으로 가는 거고, 로우는 줄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개수입니다. 수량이에요. 몇 개로 갈까요? 이런 뜻입니다. 컬럼의 개수를 제가 10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10칸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죠. 4칸, 12줄.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립에 보시면 이거 파란색 점들 있죠? 이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손잡이란 뜻인데 이 그립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얼마든지 수량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수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얘네 두 개는 뭐냐면 간격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세 개는 수량입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이렇게 두 개는 간격입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지만 요 두 번째 문자가 비트윈이죠. 간격입니다. 이 간격. 130이네요. 네. 120. 숫자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얘를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성이란 뜻인데 보통 어레이 할 때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끕니다. 안 써요.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한 군데 또 나와요. 아니, 정확하게는 두 군데 더 나와요. 치수할 때와 해칭할 때 더 나옵니다. 치수와 해칭할 때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놔야 돼요. 그런데 어레이 할 때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와 비트윈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클로즈 어레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확정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지정하고, 자, 이번엔 오소시에이티브를 켤 겁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켤 거예요. 자, 클로즈. 그러면 오소시에이티브는 연관성이라는 뜻입니다. 연관을 가지다, 연관성을 띠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게 되면 이제부터 연관 배열이 돼버립니다. 일반 배열이 아니고 연관 배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해치가 하나로 다 묶여버립니다. 이거 다 묶여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해치 에디트가 됩니다. 원래 해치가 있고 해치 에디트가 있어요. 근데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게 되면 어레이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간격을 재조절한다든지 수량을 여기서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연관 배열입니다. 근데 연관 배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객체를 쭉 나누고 이거 한 개씩 수정해요.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렇게 수정해요. 연관 배열을 써버리면 나중에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레이를 쓸 때는 연관 배열을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해치할 때는 해치는 또 연관 배열, 연관 해치를 써야 됩니다.
일단 해치를 한번 해보시죠. 연관 해치를 한번 써보시죠. 아니, 연관 해치란다. 연관 배열, 오소시에이티브를 이용한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요. 에디트 소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에디트 소스, 리피스 아이템, 리셋 어레이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원본을 하나 수정해 보죠.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나와요. 제가 라인을 그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전부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요거 하나만 수정했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가 다 똑같이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맨 끝에 세이브 체인지.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의 개념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관성을 띠고 하나 수정하면 같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간격과 형상을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로 묶인 것은 분해라는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드요. 제가 커맨드 중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를 적어놨습니다. 분해하시면 돼요. 분해하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분해가 되면 더 이상 오소시에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 수정이 안 됩니다. 이 분해는 렉탱이나 폴리곤 같이 폴리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지금 분해된 거 맞습니까? 네. 분해란 뜻은 낱낱이 다 쪼개어 버리는 걸 분해라고 하는 거죠. 네. 어레이를 했는데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져서 하나로 묶였어요.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분해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형 배열이니까 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서클, 반지름 150. 서클, 쿼드란트에다가 이렇게 10mm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폴라가 원형입니다. 폴라를 누르시면 되고, 원형 배열을 누르시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바로 원형 배열의 중심점입니다. 배열의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똑같이 리본 메뉴가 이와 같이 싹 바뀌게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는 끄시고, 자, 아이템의 개수 로우 레벨 지우시고, 자, 6개입니다. 12개 숫자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30도, 15도 간격. 자, 숫자로는 안 돼요. 자, 360도. 24개. 이렇게요. 숫자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우를 누르면 이렇게 사방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열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얘가 쭈루룩 배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120도. 자,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는 중심선이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그 다음 왼쪽 하단을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죠. 선택하고 중심점 클릭합니다. 수량은 4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왼쪽 아래가 터졌죠. 여기는 오른쪽 아래죠. 여기는 오른쪽 위쪽이죠. 여기는 왼쪽 위쪽이죠.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템이 회전합니다. 왜 회전하냐면 회전하라고 시켰거든요. 이걸 끄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그냥 돌아가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트 아이템이 회전하는 건 온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자, 왜 이렇게 만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패턴이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 옵셋 3mm. 네, 중심선도 끊을 겁니다. 이렇게. 이 중심선과 요 패턴이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끊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연결합니다. 나머지 여긴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자,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이렉션은 회전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테이트 아이템, 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템이 회전할 거냐, 회전하지 않을 거냐.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만들어졌죠. 과제물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생긴 왼쪽 과제물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과제물을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그 다음 중심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1, X라인, 수평선, 호리젠탈이죠. 옵셋 26,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마지막으로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다시 서클 지름 7mm, 서클 옵셋 7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중심선 다 자르고요.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필렛 다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트림, 아크, 시작, 끝, 반지름 22mm.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회전을 해야 모양이 나옵니다. 배열을 할 때는 항상 그 다음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측을 하고 하셔야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러면 금방 모양이 완성됩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꾸시고 필렛, 나머지 트림. 자, 이 수직선은 지금 지우면 안 돼요. 자, 옵셋 15mm, 옵셋 17.5mm. 네,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제 지우는 겁니다. 서클, 이 안쪽에는 6mm, 다시 서클, 바깥쪽에는 8mm. 어떻게 연결할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해야 되겠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선을 내려 그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트림. 자, 이렇게 자투리선이 남으면 안 돼요.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서클 53.5mm, 서클 60mm, 옵셋 24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똑같이, 그 다음 필렛.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구나.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어레이, 이 안쪽에는 폴라로 하고 수량은 4개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용 만들어지고요.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 다음 개수가 12개. 그러면 모양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레이 0도 하나, 아니 180도죠. 180도 하나, 그 다음 60도 하나, 그리고 300도 하나. 이렇게요. 180도, 60도, 300도.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옵셋 3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후딱 제거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라인, 탄젠트,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다시 탄젠트, 작은 원에서 탄젠트, 큰 원으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3개, 필렛 반지름 30mm,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렇게 또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도 어레이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생긴 자동차 바퀴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과제가 나옵니다. 이 과제물을 어레이로 그릴 겁니다. 자, 똑같아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필렛 반지름 고쳐주고요. 필렛을 할 때는 늘 반지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와 트림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자, 오른쪽에 바로 이 수평선에 반지름 10짜리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X라인 버티컬, 수직선을 세우고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서클 2포인트.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인데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0mm죠. 네. 골뱅이 20만큼 0도 방향. 다시 봅니다. 옵셋 10mm, 서클 10mm. 어느 게 더 쉬운가요? 옵셋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다시 서클 반지름 65mm, 옵셋 11mm,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잘라주고요. 그 다음 서클 TTR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적당히 하나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원을 다 끊어주세요. 필렛. 그러면 금방 모양 완성됩니다. 다시요.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지정하고 아이템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경로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배열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경로 배열입니다. 경로 배열은 경로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라면 그냥 패스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로를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경로가 바로 길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패스도 패스 어레이, 즉 경로 배열은 그 길을 따라서 복제를 하는 것을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길을 따라서 배열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죠.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설계할 때 제품이 공장에서 이렇게 쭉 운행을 할 때 어떻게 운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어레이의 역할입니다. 자,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자, 라인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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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m. 자, 이렇게 500mm 짜리 라인을 제가 몇 개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필렛을 할 겁니다. 필렛 반지름 150. 자, 제가 반지름을 150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50mm. 자, 옵셋을 여러 번 해야 되네요. 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옵셋을 하려니까 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한 대 이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들이 다 한 대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대 이어진 선, 바로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이요. 렉탱이나 폴리곤이 한 대 이어져 있는 선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 폴리라인을 만드는 명령어가 바로 조인입니다. 여기 조인, 결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얘가 폴리라인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라인. 조인 명령어는요, 동일선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동일선상에 있을 때 결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인을 할 수 없습니다. 조인 소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엔터 누를 이유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노란색 선이 소스를 따라서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하나로 결합이 돼 버립니다. 조인, 다시 한번 봅니다. 소스, 그리고 소스에 붙을 나머지들, 그리고 엔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선들이 맞닿아 있을 경우, 이렇게 선들이 끝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 보세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조인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세요. 조인 선택하고 여기에 연결될 선들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라인으로 조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그렸던 얘네들도 조인을 하는데 도형이 복잡하면 한 번에 조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조인. 나머지 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13개의 오브젝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컨버트, 전환되었습니다. 3개의 폴리라인으로. 폴리라인이 3개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못한 거예요.
반드시 커맨드 라인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커맨드 라인을 읽어서 한 개의 폴리라인이 되었는지 혹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개니까 조인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옵셋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옵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100, 10mm. 자, 제가 이렇게 100, 10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패스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패스를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전체 경로를 따라서 쭉 만들어집니다. 이때 비트윈 간격이 나옵니다. 자, 20mm 간격으로 갈까요? 그러면 촘촘하게 붙는 거 보이시죠? 10mm입니다. 간격까지 포함해서 20mm가 되는 거죠. 자, 15mm로 놓으면 모양이 더 촘촘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25mm 그러면 좀 간격이 벌어지니까 조금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메주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메주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는데 등분과 분할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주어는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 사이의 간격, 이걸로 나누는 게 메주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바이드, 등분은 전체에 이렇게 전체를 그어놓고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갈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으로 여러분들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6조각 내주세요, 8조각 내주세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피자 한 판을 똑같은 크기로 6조각 내주세요, 8조각 내주세요 라는 얘기죠.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100개로 놨습니다. 100조각을 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조각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씩 하나하나 나눠가는 것. 50mm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거리가 50mm고 맨 끝에 가서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분할, 디바이드는 등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갈 것인가. 50mm씩 놓으면 63개의 아이템이 들어간답니다. 내가 70개의 아이템을 놨더니 45.1263mm로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개수와 간격까지 패스 어레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러입니다. 미러는 대칭이죠. 자, 여기 대칭 명령은 여기 있고요. 자, 미러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를 할 때는 반드시 대칭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다 물감을 풀고 절반을 접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펼치면 정확하게 대칭되는 그림을 얻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미러입니다. 도화지를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러 라인 혹은 대칭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미러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자, 첫 번째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첫 번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그럼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때 마지막으로 캐디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객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은 노예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만약에 내가 대칭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밀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대칭선을 삭제하겠습니다. yes로 바꾸면 대칭 이동이 돼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밀어 선택하고 대칭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노니까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는 거죠. 대칭 복사 혹은 대칭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제물입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45mm. 자, 옵셋 84mm. 자, 바로 여기에 원이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 5mm 하나, 그 다음 반지름 10mm 하나, 옵셋 10mm. 자, 속성은 같게 해주고 필렛 조절해서 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자, 중간 부분으로 가볼까요? 서클 33.6mm.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28도가 갑니다. 자, 그러면 90도에서 28도를 빼면 62도인가요? 네. X라인 앵글 62도. 그리고 선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자릅니다. 서클 38.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춰주고 옵셋을 한 번 더 합니다. 옵셋 3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자르고 나머지 필렛이죠. 자,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면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중심선 자르고, 자, 가운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 각도가 47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라인 앵글 47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다 갖다 댑니다. 옵셋 10mm. 그러면 딱 접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필렛으로 선정리. 자,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선정리를 해야죠. 옵셋 3mm, 트림,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 안쪽에 옵셋 38, 옵셋 4,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필렛. 이번엔 반지름이 2.4m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7mm. 자, 선 정리했고요. 자, 얘가 이제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06. 이렇게요. 106 올라갔고요. 여기가 제일 끝선입니다. 거꾸로 10mm 내려와야 돼요. 옵셋 10mm. 그 다음 간격이 얼마냐면 71mm. 옵셋 71mm. 네, 서클 반지름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0.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군요. 라인. 자, 다시 필렛 서클 반지름 5.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이 위에는 지우시면 되겠고요. 옵셋 3mm. 자,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여기도 정리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옵셋 3mm. 네, 트림. 그럼 모양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 10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그 다음 옵셋 3mm. 네,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필렛. 네,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고. 자,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10mm. 네, 그러면 딱 절반 만들어졌죠.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기 조인. 이렇게 조인해 줘야죠. 조인. 이렇게요. 로테이트에는 재밌는 기능도 많고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먼저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객체를 선택하고 지정 엔터 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베이스 포인트예요. 근데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여기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1번으로 선택한 경우는 여기가 0도죠. 2번으로 선택한 경우는 여기가 0도죠. 어디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할까요? 2번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몇 도 더 들어갈 거냐. 이때 말하는 로테이션 앵글은 상대 각도입니다. 현재 각도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45도. 그러면 45도 회전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클릭한 다음 보면 옵션 중에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제하고 회전시킨다는 뜻이에요. 카피, 그 다음 45도. 그러면 이렇게 두 선 사이의 각도가 45도가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한 다음 카피 90도. 다시 카피 180도. 그러면 한 바퀴 회전된 거 맞습니까? 네. 로테이트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각도를 상대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로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 중에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전부 다는 안 할 거고요. 이제는 좀 빠른 속도로 그려볼 겁니다. 안쪽에 이 원들은 안 그릴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옵셋 20mm, 자, 옵셋 150mm, 옵셋 50mm, 자, 필렛을 이용하면 필렛을 이용하면 뭐 금방 선 정리는 금방 일어나겠죠? 옵셋 30, 옵셋 18. 자,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여기 사이 각도가 몇 도였나요? 여기가 10도였죠. 그럼 여기가 10도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0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10도 더 회전하면 돼요.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10도. 다시 볼까요? 이쪽은 어떤가요? 여기가 1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도, 여기가 0도. 자, 이쪽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10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 이런 과제물들, 여기 83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수평선이 기준이 돼서 83도로 로테이트 하면 되겠죠. 자, 쭉 하나씩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52mm, 옵셋 120mm. 자, 트림으로 선들을 전부 지우고, 자, 바로 이 부분. 자,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도 지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자, 카피 한번 눌러주고, 마이너스 83도.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끝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옵셋 28mm, 옵셋 12mm. 아, 이거 잘못됐다. 옵셋 13.5mm, 옵셋 28mm, 옵셋 25mm. 그 다음 이제 필렛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트를 쓰는 거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자, 116도.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금방금방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얘보단 대각선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이거 했을 텐데 아마 어려워서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로테이트로 그리는 예제입니다.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옵셋 62. 역시 필렛으로 마무리하고요.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역시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옵셋 10mm.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했습니다. 서클 반지름 22.5mm, 서클 반지름 39mm. 자, 65도랍니다.
수평선에서 65도 로테이트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카피 65도. 네.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필렛.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로테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로테이트 카피 101도. 자, 길게 그냥 갑니다. 이 선과 자, 이렇게 37도. 로테이트 카피 37도. 그 다음 서클 10mm. 왜냐하면 이 선의 길이가 10mm잖아요. 네, 트림으로 지웁니다. 그러면 요 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요 끝점이 일로 오면 되는 거죠.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나머지 필렛으로 마무리.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로테이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이 선의 각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이렇게 60도로 딱 맞추고 싶습니다. 또는 이 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0도로 맞추고 싶어요. 여지껏 로테이트는 상대 각도였습니다. 현재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 각도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 각도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제가 30도로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자, 로테이트. 자,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보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퍼런스가 무슨 뜻이냐면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조란 뜻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기 초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 나 참고서 사게 돈 10,000원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참고서가 바로 레퍼런스 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예요. 즉 레퍼런스는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절대 각도를 넣어주는 것, 그게 레퍼런스의 의미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레퍼런스 앵글, 지금 참조할 만한 각도가 뭔가요? 지금 오른쪽에 그린 건 제가 정확하게 30도를 맞춰서 그렸습니다. 자, 30도를 엔터, 뉴 앵글 60도로. 그러면 정확하게 각도, 절대 각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레퍼런스 60도 엔터, 12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120도로 로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각도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각도를 알 수 없을 때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고 레퍼런스. 근데 각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을 클릭합니다. 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점은 베이스 포인트를, 두 번째 점은 반대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점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점 반대점. 그러면 절대 각도로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60도.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설정하고 레퍼런스. 자, 기준점과 똑같은 점을 한번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 다음 0도. 그러면 정확하게 0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12번 과제물을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과제물이냐면 이렇게 생긴, 로테이트 예제에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기 12번 과제물입니다. 12번 과제물은 이미지가 한 장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키시면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 썼던 예제물입니다. 자, 다운로드 됐으면 이거를 CAD로 드래그 앤 드랍 할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란 얘기는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쭉 가서 CAD 파일에서 드랍 놓는 걸 말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CAD 화면에서 마우스를 떼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CAD로 넘어오면 아이콘이 바뀌죠?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CAD 안으로 들어와요.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을 물어봅니다. 0,0이에요. 엔터. 그 다음 스케일을 말합니다. 크기예요. 1입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 각도를 말합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 이미지는 뭐냐면 토지 이용 확인 계획 확인서라고 누가 건축을 의뢰하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띄워봐야 될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주소가 있고요. 지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지가 나와요. 지목이 대지란 얘기입니다. 천인지 답인지 논인지 대지가 나오고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7층 이하, 즉 7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보시면 군사시설이나 농지나 하천이나 뭐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다라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미지, 여기 88-6번 대지, 여기를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이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는 도로를 말합니다. 대지는 일반적인 땅을 말합니다.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건 하천을 뜻합니다.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잡종지란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긴 도로죠? 여긴 하천이죠? 그럼 도로와 하천 사이에 높낮이가 있죠. 경사면입니다. 여기 경사면이에요. 잡종지가 경사면이에요. 이 경사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얘기가 뭔가를 쌓아놓거나 정리하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용도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지도에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설계를 할 건데 이 상태로 지번을 따내야 돼요. 자, 커서가 흰색이라 안 보여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자, 쭉 확대를 하면 선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선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따냅니다. 중간 부분으로 다시 중간 부분으로 다시 중간 부분으로. 자, 그 다음 여기 이 지도는 여기가 이미지가 아니고 여기가 이미지입니다. 아니, 여기가 객체예요. 여기 아무리 선택해봤자 객체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요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를 선택해야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고 될 바로 88-6번 대지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나갑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오잖아요. 라인, 아니 서클로 갈까요? 반지름 8mm. 라인, 쿼드란트에서 다시 쿼드란트에서
다시 쿼드란트로 옵셋 4mm, 옵셋 2mm. 자, 필렛 선 연장하고요. 자, 동서남북 방위 표시됐죠?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 로테이트. 이 상태에서 설계가 안 되잖아요. 이걸 0도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설계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 반대점 이렇게요. 0도. 이렇게 놓고 설계를 합니다. 방위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로테이트의 방위 각도 찾는 방법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보이시죠? 지적도.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따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남북 보이시죠? 자, 어떤가요? 이거 배치도인데 북쪽이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지금처럼 찾은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처럼 찾아야 북쪽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북쪽을 찾아야 뭘 따져요? 일조권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가 단순히 물체를 회전시킵니다가 아니고, 응용을 하자면 로테이트 카피를 쓸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북쪽을 찾아서 이렇게 도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